모두가 속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원은 땅 밑에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땅에서 나오는 자원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한국의 기적을 그저 운이 좋았던 성공 정도로 치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착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검은 황금 석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찬란한 자원이 우리 곁에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의 진짜 저력.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가슴 벅찬 목소리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 빈국이라는 말은 틀렸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원을 가진 나라였다고 말이죠.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전 세계의 자원을 취재해온 사람입니다. 석유가 솟아오르는 중동의 사막을 걸었고 다이아몬드 광산이 펼쳐진 아프리카의 대지를 밟았습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국경을 넘나드는 러시아의 동토를 촬영했고 히토류를 움켜쥔 중국의 광산촌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BBC에서 시작해 유럽 공영방송과 글로벌 금융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저는 하나의 확고한 진리를 믿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한계가 있다. 그게 제 커리어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만든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는 모두 같은 결론을 향했습니다. 자원 보유국은 강하고 자원 수입국은 약하다.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 없으면 결국 누군가의 하천국가로 남는다는 것. 그런데 한국에서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했습니다. 석유보다 비싼 자원을 저는 그 나라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건 제 은퇴 전 마지막 고백입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 급속 성장, 반도체와 자동차로 성공한 나라, 열심히 일하는 국민성, K-팝과 드라마로 문화 수출을 하는 곳. 하지만 제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자원 없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2003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에너지 종속국들에서 저는 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반도는 지하자원이 거의 전무한 지역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석탄도 히토류도 없다. 이들은 성실하지만 구조적으로 에너지 수입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뀌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마지막 프로젝트로 선택했습니다. 은퇴 전 자원 없이도 성장한 나라의 한계를 다루는 다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결국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나라의 이야기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그 프레임 안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항, 빠른 입국 심사, 정확한 리무진 버스. 역시 잘 조직된 나라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주일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에너지연구소, 무역협회, 경제학자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입니다. 원유는 100% 수입입니다. 천연가스, 석탄, 히토류 모두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자원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사람이 자원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35년 동안 수없이 들어본 클리셰였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게 말했고 스위스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입니다. 스위스는 금융과 정밀 산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천연가스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산행 KTX를 탔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2시간 3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를 2시간 30분 만에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터널, 또 산과 터널. 이 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농토는 얼마나 됩니까? 약 16% 정도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산악국가, 평야 부족, 농업 기반 취약,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5천만 인구 부양. 어떻게? 부산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일정은 저녁 7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부산항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35년 경력의 PD로서 저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새벽에 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 멈춰야 할 것 같은 시간에도 돌아가는 것들. 그게 한 나라의 진짜 혈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3시에 부산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센터의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수십 명의 관제사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그곳은 한낮처럼 바빴습니다. 지금 몇 척의 선박이 대기 중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현재 항내 정박 선박 47척, 저반 대기 선박 23척, 입항 예정 선박 18척입니다. 관제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요? 저희는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선박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파란 점, 녹색 점. 각각의 점은 하나의 배였고, 하나의 화물이었고, 하나의 거래였습니다. 하루 평균 몇 척이 입출항합니까? 약 500척입니다. 500척?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하루 500척입니다. 연간 약 2만 2천 척의 선박이 부산항을 거쳐갑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연간 2만 2천 척. 이건 세계 10위권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부산항은 세계 몇 위입니까?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7위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계 7위. 자원 하나 없는 나라의 항구가 세계 7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배가 여기로 옵니까? 한국은 수출만 하는 나라 아닙니까? 관제사는 웃었습니다. 부산항은 환적 허브입니다. 환적? 네. 여기로 오는 화물의 상당수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서 다른 배로 옮겨 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굳이 부산을 거칩니까? 직접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리 때문입니다. 그는 스크린의 세계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보십시오. 부산은 동북아시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를 잇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반도, 작은 반도. 하지만 그 위치는 거기에 우리의 운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제사가 덧붙였습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하역, 48시간 내 환적 완료 보장, 정확한 스케줄 관리. 전 세계 해운사들이 부산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의 부산항.
거대한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배에서 내려지고 다시 다른 배에 실렸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기차가 화물을 싣고 떠났습니다. 멈추지 않는 심장.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항구가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심장입니다. 관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시는군요. 저는 부산항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하역 현장을 촬영하고 환적 과정을 기록하고 항만 노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산항은 단순히 바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배에서 내려져 다른 배에 실리기까지의 시간 평균 18시간. 세계 평균은 72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교대 시스템과 자동화입니다. 항만공사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교대로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크레인과 AGV 무인 운반차가 인간의 피로를 대신합니다. 저는 AGV를 촬영했습니다. 작은 무인 차량들이 컨테이너를 싣고 정확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한국인들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외국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초기엔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출합니다. 부산항의 시스템을 배우러 전 세계 항만 관계자들이 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시스템을 만들었구나.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다가 아니라 땅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의 촬영을 마친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한 통신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일 동해 케이블 점검 들어간다며? 응. 이번엔 일본 쪽 라인이야. 또, 지난달에도 했잖아. 해저 케이블은 항상 체크해야 돼. 하나 끊어지면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해저 케이블. 제가 2010년에 다룬 주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 해저 케이블이 연결하는 세계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저는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위성이 아닙니다. 바닷속 케이블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해저 케이블 관련 일을 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다큐멘터리 PD입니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이틀 후 저는 경기도의 한 케이블 관제센터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산항 관제센터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수십 개의 선이 바다 아래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지도입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들이 한국을 거쳐가는 케이블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빨간 선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해저 케이블의 허브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주요 케이블의 80% 이상이 한국을 경유합니다. 왜 한국입니까? 지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때문입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그 작은 반도에서 수십 개의 케이블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태평양 너머 미국으로. 이 케이블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이 마비됩니다. 금융거래가 멈춥니다. 군사통신이 두절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케이블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한국 기업들과 국제 컨소시엄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유지보수와 모니터링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더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네.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안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시대에 중립적이면서도 기술력 있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네. 보이지 않는 중재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약하다.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없었습니다. 천연가스도 석탄도 히토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과 대륙의 교차점, 동북아시아의 중심, 그리고 그 위치를 단순히 가진 것이 아니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물류의 심장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신경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한국 데이터 센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데이터 센터 허브였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모두 한국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해저 케이블의 허브였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했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한국 5G 보급률 세계 1위.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그 불빛 하나하나가 데이터였고 연결이었고 흐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전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석탄과 LNG는 수입입니까? 네, 100% 수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력 공급이 안정적입니까? 수입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저희는 3개월치 비축분을 항상 유지합니다. 그리고 공급선을 다변화합니다. 중동, 호주, 러시아,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수입합니다. 그럼 가격 변동은요? 그것도 해지합니다. 장기 계약과 단기 계약을 혼합하고 선물 시장을 활용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까? 한국인들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정전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연간 정전 시간 평균 10분 이하. 미국은 200분. 유럽은 100분. 한국은 10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스마트 그리드와 실시간 모니터링 때문입니다. 저는 스마트 그리드 관제센터를 촬영했습니다.
전국의 전력 흐름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즉시 공급이 조정됐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우회 경로가 생성됐습니다. 이건 AI입니까? 일부는 AI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람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엔지니어들, 즉각 대응하는 현장 인력,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연구자들. 그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담당자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요. 멈추면 끝입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의 정의가 다른 나라라는 것을요. 석유는 땅에서 나옵니다. 다이아몬드는 광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원은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항구, 바다 아래 세계를 연결하는 케이블, 단 10분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전력망. 이건 땅속에서 캐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해야 했고 유지해야 했고 끊임없이 개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20세기의 권력은 총과 석유였다. 21세기의 권력은 연결과 시스템이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뭘 본 거지?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GDP 순위, 무역 규모, 1인당 국민소득, 수출입 통계. 35년간 경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숫자조차 이 나라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1위, 조선 수주량 1위, 자동차 수출 5위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으로. 거제도. 저는 한국의 남쪽 끝,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가 있는 곳입니다. 배를 타고 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구조물들. 그건 배가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길이 400m, 높이 60m짜리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게 다 배입니까?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네. LNG 운반선입니다. 저 배 한 척이 약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2,500억 원. 한 척에. 한 해에 몇 척이나 만듭니까? 이 조선소에서만 약 30척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0척 2억 달러, 60억 달러. 한 조선소에서만 연간 7조 원어치.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이걸 못 만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웃었습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만큼 정밀하게 못 만듭니다. 정밀함? 네. LNG 운반선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배입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폭발합니다. 저는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조선소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거대한 철판 위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고 쇳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함이었습니다. 저는 품질 검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검사원들이 현미경으로 용접선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검사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용접의 완벽성입니다. 검사원이 대답했습니다.
2배의 오차 허용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0.05mm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0.05mm, 즉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길이 400m짜리 배를 만드는데 오차 허용치가 0.05mm?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해야 합니다. 검사원은 현미경을 통해 용접선을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이 용접선이 0.1mm만 틀어져도 불합격입니다. 저는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금속선이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합니다. 검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온도에서 철은 유리처럼 깨집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가스가 셉니다. 가스가 새면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배 전체가 사라집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실수에 대한 공포. 저는 책임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일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처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밤새 연구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엔지니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실수하면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유는 없습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하면 우리는 집니다. 그럼 어떻게 경쟁합니까? 정밀함으로 경쟁합니다. 그는 창밖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저 배는 30년 동안 바다를 다닙니다. 30년 동안 영하 163도와 영상 40도를 오가며 5만 번 이상 화물을 싣고 내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한 번도요? 네.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며 잠을 잘 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은 못 잡니다. 제가 설계한 배가 지금 어딘가 바다에 떠 있으니까요. 저는 3일 동안 조선소에서 촬영했습니다. 용접 현장, 설계실, 품질 검사실, 시뮬레이션 센터. 그리고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집단 기억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조선소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1970년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철판을 나르는 노동자들, 망치로 배를 두드리는 모습들. 이게 한국 조선업의 시작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네. 1972년 한국은 첫 배를 만들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들어? 라고요. 하지만 해냈군요. 네. 왜냐하면 실패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진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의 눈빛. 그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이 지금 여기서 일합니다. 자식들이요? 네. 아버지가 용접공이면 아들도 용접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을 물려받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 정밀함도 물려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태도도 물려받습니다. 조선소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견학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를 만드는 곳. 입장하기 전 저는 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클린룸 규정, 안전수칙, 촬영 제한 구역.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3나노 공정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기술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크기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 약 100마이크로미터, 3나노미터 0.003마이크로미터.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이 크기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트랜지스터를 만듭니다. 손톱만 한 칩 안에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200억 개. 손톱만 한 크기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밀함 때문입니다.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완전 방진복을 입은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 여기 공기는 몇 번 여과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1시간에 240번 순환됩니다. 공기 중 0.1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걸러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먼지 하나가 칩 위에 떨어지면 그 칩은 폐기됩니다. 칩 한 개 가격이 $100입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공기 필터 시스템이 천장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루에 약 10억 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루에 10억 원? 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돌아갑니다. 한 번 멈추면 재가동에 수백억 원이 듭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레이저가 회로를 그렸습니다.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모니터링실에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링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벽을 덮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모니터링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공기 흐름, 화학물질 농도. 하나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경보가 울립니다. 기준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온도는 섭씨 0.01도, 습도는 0.1% 이내로 유지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들. 23.47C, 45.2%, 1013.25HPA. 이 정밀함은 왜 필요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선소 엔지니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공포. 3나노 공정에서는 온도가 0.1도만 변해도 수율이 떨어집니다. 수율이 1% 떨어지면 하루에 수십억 원 손해입니다. 그럼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조선소든 반도체 공장이든 한국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모니터링실에서 나와 저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연구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2나노 공정입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3나노도 완벽하지 않은데 벌써 2나노를 연구합니까? 멈추면 뒤처집니다. 연구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그들이 앞서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야 합니까? 연구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끝없는 경주니까요. 지치지 않습니까? 지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연구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요. 기술이 우리의 유일한 자원입니다. 기술에서 밀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정밀함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경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 경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위기 대응? 네. 한국은 위기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구원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보십시오.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1997년 한국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2배로 폭등했고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빌린 돈이 58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는요? 4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년? 어떻게요? 국민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금을요? 네.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집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놨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자기들도 망하니까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기업들은요? 보통 위기 때는 투자를 줄입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버티는 게 정상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연구원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R&D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에 10조 원을 투자했고 현대는 자동차 연구소를 확장했고 LG는 디스플레이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위험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때 멈추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1997년 최저점, 2001년 IMF 빚 완전 상환, 2002년 월드컵 개최. 이건 정상적인 회복 곡선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반등입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에도요? 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 한국은 녹색 성장에 투자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요? 지금 한국은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저는 자료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위기 때 움츠리는 나라 vs 위기 때 속도를 올리는 나라.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면 기업 문화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이건 국민성입니다. 국민성? 네.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익숙하다니요? 연구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80였습니다. $80요?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보다 가난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니까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위기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전쟁, 가난, 분단, 독재, 외환위기, 금융위기. 위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어떻게요?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구조 자체가 다르구나. 하지만 이 모든 분석을, 모든 통계를, 모든 그래프를 무너뜨린 건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제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우연히 한 용접공을 만났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혼자 조선소 부두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퇴근했습니다. 조선소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여전히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남자가 혼자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남자. 불꽃이 튀었고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용접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땀에 젖은 이마. 네. 아직도 일하십니까? 아, 네. 조금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늘 근무가 아닌가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근무는 6시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용접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검수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통과됐습니다. 남자는 용접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는 안 맞아서요. 제 기준? 네. 저는 30년 넘게 용접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나간 용접은 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의 작업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 보세요. 남자는 용접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가까이 대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0.2mm 정도 들떴어요. 0.2mm. 종이 두께의 절반.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됩니다. 검수는 통과했는데요. 검수 기준은 0.5mm입니다. 그런데 제 기준은 0.1mm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십니까? 남자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배가 30년 동안 바다를 다닙니다. 폭풍을 만나고 파도를 맞고 얼음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용접이 0.2mm 들떠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네.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남자는 용접 마스크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압니다. 그거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남자 옆에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는 0.2mm 틈을 메우기 위해 용접을 갈아내고 다시 용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꽃이 튀고 땀이 흘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집이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버스로 1시간 반입니다. 내일도 일찍 출근하십니까? 7시에 출근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새벽 2시, 그리고 5시 반에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남자는 웃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이게 제 일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로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남자는 용접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용접을 했습니다. 제가 용접한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다닙니다. 중동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어디선가 제가 용접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멈춥니다. 배가 멈추면 사람들이 곤란해집니다. 어쩌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제 책임입니다. 제 이름이 배에 써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압니다. 제 손으로 만든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35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CEO, 정치인, 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노벨상 수상자도 인터뷰했고 억만장자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60대 용접공만큼 저를 흔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남자는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밤 거대한 배들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용접공들, 설계사들, 검사원들 모두 비슷합니다. 왜요? 왜 다들 그렇게 합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요. 자원? 네. 우리나라는 석유도 없고 철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기술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형편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걸 다 압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용접공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부산항 관제사, 해저 케이블 엔지니어, 전력공사 직원, 조선소 설계자, 반도체 연구원, 그리고 용접공. 그들은 모두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같았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게 내 책임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자원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거제도에서 한 용접공을 만났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0.2mm 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하지만 왜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는 실수해도 다시 할 기회가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고 광물이 나오고 땅이 넓으니까요.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끊어 말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진짜로 망합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까? 네. 그리고 그게 세대를 거쳐 전수됐습니다. 김 교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하라. 책임져라. 대충 하지 마라. 그 자식 세대가 다시 자기 자식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3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럼 이건 문화입니까? 문화를 넘어 DNA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석유는 고갈된다. 다이아몬드는 캐내면 사라진다. 하지만 태도는 전수된다.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그럼요? 생존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포가 만든 완벽주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석유가 아니라 태도가, 금이 아니라 책임감이, 자원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멀리 보이는 공장 굴뚝들, 밤하늘을 밝히는 빌딩들, 모두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휴일에도. 왜냐하면 이 나라는 멈출 수 없으니까요.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책임집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당연해서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태도가 자원입니다. 0.1mm를 신경 쓰는 그 완벽주의가 자원입니다. 아무도 안 봐도 제대로 하는 그 책임감이 자원입니다. 위기 때 멈추지 않는 그 끈기가 자원입니다. 세계는 이미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완벽주의를, 여러분의 책임감을,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태도를. 그게 바로 21세기의 자원입니다. 석유보다 비싸고 금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자원.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고 누군가의 책임이었고 누군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여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다큐멘터리 제목을요. 보이지 않는 자원 사람이 만든 기적. 아니, 보이지 않는 자원 태도가 만든 나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만에 저는 진짜 자원을 찾았습니다. 땅 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